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하이테크의 그 존재, 존재자, 현존재,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서양 철학사 전반, 혹은 그 유럽 철학사, 독일의 철학사, 독일의 낭만주의, 이런 그 하이테크 철학의 배후를 공부하다 보면 서양 철학사의 인식론과 존재론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꼭 하이테크를 한다고 해서 하이테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려면 그 역사적 배후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그 존재 실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꼭 하이테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테크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 독일 고전 철학, 독일 철학 칸트 해결에 대해서 또 포에르바식으로 비판할 수 있고 또 포에르바 철학을 또 마르크스주의적인 시각에서 이제 비판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해봅시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존재와 시간 하이테크가 선체이지만 이 존재와 시간 하면 존재는 시간 속에서 어떤 공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죠? 이 존재자가 존재할 때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어떤 찰나찰나간의 존재는 시간성도 있어야 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고 또 어떤 그 공간을 또 확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존재는 그 히랍 그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수 철학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은 이제 모든 학문 중에서 존재로서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하이테크가 서양 철학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연구는 이제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존재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는 개인, 사물, 존재자. 존재는 이제 관념입니다. 그죠?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철학사를 사유를 할 수 없었다. 서양 철학사에서는 이제 이런 것이 하이테크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하여서 존재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보자. 존재에 대해서. 존재는 뭔가? 이 존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존재라는 말이 포함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100개 이상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독해하는 철학도 이제 우리가 이 하이테크의 그 존재와 시간을 읽어보면 상당히 이제 진도가 나가지가 않죠. 예전에 최근 일본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왔고 또 독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도 안 되니까.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 이전에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대 철학이 이제 시작되는 그 데카르트 입장에 와서는 나는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니까 이제 그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데카르트는 이 존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존 서양 철학은 외부 대상이 바깥에 있는 것이 이제 내 머릿속에 어떻게 인식되는지 저기 물건이 있으면 그것이 내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외부 대상과 내 머릿속에 인식을 일치시키는 그 과정. 그래서 그 일치시키려다 보면은 이제 논리 추론 논정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사고가 발달하게 되겠죠. 그죠? 머릿속에 이제 인식과 외부 대상의 일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는 것이 이제 이게 인식론입니다. 인식론. 이런 인식론을 통해서 이제 서양 철학은 결국에는 이제 과학적 사고방식, 과학을 탄생하게 이르렀고. 그런데 이제 하이테크는 이런 서양 철학의 흐름을 반기를 들면서 그런 인식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떤 한번 중심을 맞춰보자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존재론을 다시 한번 서양 철학사에서 부각시킨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존재가 없으면은 삶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인식 이전에 우리가 뭔가 생각하기 전에 나라는 의식하는 그 주체가 있잖아. 인식하는 그 존재가 먼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를 먼저 이해하고 난 이후에야 이제 인식을 논할 수 있는 건데
과학적 탐구 방법은 존재해도 없이 인식론으로 이제 존재를 관찰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식론이라는 것은 나의 의식과 외부 대상을 일치시키는 것, 그런 과정, 그 사유의 그 과정. 장미꽃을 보고 저 나무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일치시키려고 나무를 관찰하고 장미꽃을 관찰하고 동물을 관찰하고 이런 그 과학적 사고방식 이전에 그것을 관찰하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런 사고방식을 왜 하이테크를 하게 됐을까? 우리가 이제 유럽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제1차 세계제국주의 전쟁, 제2차 세계주의 전쟁에서 이 자본가들끼리의 그 유럽에서 이제 격렬한 그 전쟁 아니었습니까? 서로 식민지 쟁탈 전쟁이었잖아. 그러면 이제 경제 공포가 오고 불안한 거야.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나가잖아. 그러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왜 사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은 이 유럽이라는 나라가 되게 유럽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유럽이라는 전체가 중국보다 작지 않습니까? 되게 작아. 처음에서는 이제 뭐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네폴리스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제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헬레니즘이라는 그 시대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 철학의 뭐 유학이나 공자 사상이 13, 14세기부터 건너가면서 14, 15세기에 이제 유럽에 16세기까지 200년에 걸쳐서 이제 르네상스 인간에 대한 눈떠, 재생, 부활, 뭐에 대한 부활이냐? 인간 자체를 생각한 것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 자유시, 폴리스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었다고.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이제 그 공자 유화 사상이라는 현세 인간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얘기를 중세 시대에 그 신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그 시대에 인간에 대해서 공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눈을 뜨면서 우리 서양 철학 속에서 인간에 대한 사유를 했던 것이 언제더라? 중세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야. 그리스 로마 시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 인문주의를 그때 인간에 대한 인문주의를 한번 부활시켜 보자. 이렇게 이제 중세 후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당시 때 이제 유럽에서는 뭐 프랑스와 영국이 이제 가장 강했죠. 독일은 작은 나라로 소공국가 뭐 자유시로 흩어진 그런 근대화가 덜 된 나라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이탈리아도 이제 소왕국을 소도시 중심에 뭐 피렌체라든가 베네치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나라가 통일해야지만 산업도 발전하고 시장이 커지니까 산업이 발전하고 산업자본으로 발전을 하고 이제 공장의 매뉴팩처 같은 게 생기면서 이제 근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보면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이제 왕권 다툼을 유럽의 왕조들은 사실은 서로 이제 그 형제들 자매들 간에 이제 그 결혼을 이렇게 서로 짝짓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를테면 우리 그 재벌들이나 정치 최고위층 정치나 재벌 집단들이 서로가 이제 혼맥으로 이렇게 얽혀 있듯이 유럽의 왕가라는 것은 그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영국의 그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100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단순한 이제 왕위 계승이나 프랑드르 쟁탈을 둘러싼 이제 100년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프랑스 출신의 영국 왕실이 프랑스 국내에 갖고 있는 본토 프랑드르나 있대 영국 왕실이 갖고 있는 프랑스에 갖고 있는 본토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이제 영국 프랑스의 이제 분쟁이 그게 100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양국의 봉건 제도를 이제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정치 제도가 이제 혁신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그 봉건 제도를 영국과 프랑스 봉건 제도를 극복하고 이제 국가의 민족적 통일을 성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영국 프랑스의 그 봉건 제세력이 이제 많이 동원되고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 국내 봉건 제후 내부의 그 투쟁이기도 하였으며 이것이 100년 전쟁이라는 것이 제후가 몰락하고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왕권이 중앙 집중식이 강화되면 근대화가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빨라지게 되고
근데, 근데 왕권이 강화된다고 해서 무조건 근대화가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한 나라를 지배하는 그 이데올로기, 예를 들어서 뭐 우리처럼 한국이나 중국은 전제 왕권이 미리 발달했지만은 왜 근대화로 빨리 못 일어났느냐 하면 그 이념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유학이 지배하고 있잖아, 관념학이.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그 공공계급, 상업자본을 억누르고, 상업자본을 억누르다 보니까 산업자본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발달 과정이 상업자본, 산업자본, 금융자본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가 뭔가 이것이 아주 그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영국, 프랑스에서 왕권이 이제 시작되던 시대에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는 분열 상태잖아, 도시로. 남부에는 이제 나폴레 왕국이 있고 이탈리아 보면 중부에는 로마 교황령, 로마 교황령은 좀 틀려 그죠? 또 북부에서 이제 십자군 이후에 동방무역으로 이득을 거두는 이제 도시가 주변 농수까지 지배하는 도시국가로 이제 분류를 하고, 그러니까 베네치아 공화국, 제네바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 이탈리아, 독일도 이제 마찬가지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는 결국에는 지중해에 있는 그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그 인간에 대한 눈떠 르네상스가 발달하는데, 왜 그렇겠어? 유럽의 그 끝에 있는 지점과 이제 아랍이나 이슬람 세력, 동방, 서아시아 쪽에 세력과 아시아와 이 접경 지역, 터키, 이스탄불이라든가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지중해이기 때문에 동양사상의 영향을 받은 인문주의가 이제 르네상스의 붐이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인간은 무엇인가? 현세적 인간에 대해서. 상업자본이 발달하니까. 상업자본이 발달하면은 뭐야? 왕권이나 권력보다도 돈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죠? 돈 있는 사람이 권력과 이런 것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죠. 그러니까 자본이 뭐야? 자본이 결국에는 인간을 자유케 하는 거라고. 우리가 돈이 있으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 혹은 뭐 로봇에게 시키니까 시간이 절약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거기에 착취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진보적 프로그레스한 진보적인 측면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알프스 가로 이렇게 피레네상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이제 유럽 쪽으로 서유럽 북유럽으로 이제 전파되는 겁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알프스를 넘어서 이제 북방 여러 나라에 파급이 되고 독자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16세기에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눈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유럽의 이제 르네상스라는 것은 이탈리아에 대한 단순한 모방이 아니고, 또 네덜란드나 남독일 같은 도시를 이제 기반으로 또 이제 프랑스, 에스파냐, 영국처럼 이제 왕권에 의해서 국가 통일의 배경으로 르네상스를 이제 선택하고 있었어요.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먼저 일어났지만 이탈리아에는 이제 뭐 피렌체라든가 이런 너무 그 강한 큰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잘 안 되고, 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제 왕권이 이제 강화되고, 왕권이 강화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상업 자원이 발달하고 이제 근대화로 땅이 넓으니까 장사를 해도 시장이 넓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특히 독일 같은 데서는 이제 13세기 이래 계속 그 제후나 도시가 이제 자립해 나가고, 또 국내 분열이 점점 심해지고, 또 교황권은 국가적 통일이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생을 하게 되고, 그 즈음에 이제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면제부 판매가 이제 독일에서 있었는데, 이 면제부 판매 이제 가톨릭이 썩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그게 이제 16세기 초입니다. 1517년에 넘겼는데, 루터 같은 거가 나와서 이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를 하고, 교황권에 대해서. 그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종교개혁이 왜 그 독일에서 빨리 시작되겠어? 작은 도시국가니까. 여기서 루터가 있다가 저리 도망갈 수도 있고, 작은 도시국가니까 왕권이 이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상의 자유, 독일에서부터 이제 사상의 자유 같은 것이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의 철학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는 이제 사상의 자유가 많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뭐 헤겔이나 마르크스까지 쭉 하이데크까지 이어지는 이제 철학의, 이제 독일 철학의 어떤 관념 철학의 흐름이
예, 결국에는 독일 철학이라는 것은 신학의 어떤 한 변형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건사회 해체가 늦어지잖아 독일은. 그런 독일에서 이제 농민의 계층 분화가 그래도 진행되고 또 농민들은 계층 분화 진행이니까 돈 많은 부농민이 생기게 되고 돈 없는 뭐 빈농도 생기게 되고 이러는데 이제 농민들의 그 15세기 이래 농민 폭동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루터 계획에서 이제 또 이제 그들 농민의 사회적 해방을 이제 기대하였고 그래서 독일에서의 민저의 그 농민 전쟁이라는 게 아주 격렬하게 이게 서남 독일에서 격렬한 그 농민 전쟁이 전개됩니다. 근데 이제 루터는 또 보수파라 가지고 이제 루터에게 격려되어서 이제 태세를 정비한 제후들이 이 반란을 잔혹하게 이제 진압하고 루터는 이제 봉건 제후 가진 자들 편에 붙어버리죠. 그래서 이 농민들의 반란을 잔혹하게 진압하고 이제 이들은 이제 정부개혁을 이제 정치 대립에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점 또다시 이제 요거보다 좀 더 앞서서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리상의 발견을 하게 돼. 지리상의 발견이라면 유럽이 계속 전쟁만 일어나고 좁아 터지잖아. 좁아 터지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을 왼쪽에 놓고 아메리카 대륙을 그 오른쪽에 놓는 이런 지구본을 쭉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미국과 영국의 거리가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12, 3세기에 그 봉건 사회가 이제 완성이 되고 유럽 세계는 밖으로 향해서 이제 팽창 확대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해양 문명권의 이제 특징이나 장점이 이거잖아. 여기가 좁으면은 해양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나침판이라든가 대포를 제조하는 화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식민지를 개척을 하게 되지. 이런 것처럼 해양 문명권의 이제 그 좋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침략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동남방을 향해서 십자군이 또 서남방에는 이베리아 반도 국토 회복이 동방에는 동독 시민이 있었는데 이런 유럽의 그 편창 확대가 전개가 되면서 15세기 말이 되면 이제 지리상의 발견, 유럽이 좁아 터지니까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동방에 대한 뭔가 동방에 뭐 엘도라도 같은 그 동경심이 생기고 그래서 십자군 이래 이제 이슬람 상인을 매개로 해가지고 동방 무역에 눈을 뜨면서 그 유럽 여러 나라가 이제 오스만 터키 지금의 터키인데 오스만 터키가 되게 그 지중해를 장악하고 크지 않습니까? 오스만 터키 발전으로 인해 이제 무역이 방해를 받으므로 이 사람들은 이제 오스만 터키가 지중해나 이쪽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오스만 터키가 그 당시는 되게 큰 나라였다고. 그러니까 인도로 가는 다른 항로를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14, 15세기에 동방무역으로 이제 분양한 북의 이탈리아 도시가 이게 이제 이슬람의 이제 국토 회복 전쟁을 통해서 이런 강력한 왕권하에 통일국가 형성되어 가고 있던 이제 이베리아 반도가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잖아. 저 스페인 유럽의 저 남단 마지막에 있는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뛰쳐나가기에는 유럽의 끝에 있으니까 가장 좋은 조건이지. 그래서 이제 유럽을 지배한 역사를 보면은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장 강력한 나라가 그런 순수로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해양권의 발달에 무명하고 유럽 강대국의 역사하고 같은 거야. 그 유럽의 강대국이 영국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 유럽에서 이민간 사람들이 개척한 그 미국이 이제 해양권을 제패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세계 제일국에 대해서 이제 G2 국가로서 중국과 지금 중국, 러시아 이쪽에 있는 그 이란이나 이런 시리자 이런 대륙 세력과 북조선하고 대륙 세력과 해양 문명권, 나토인 해양 문명권의 이런 싸움이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 싸움이 지금 사실은 현상적으로 표피적으로 드러난 것이 결국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는 것. 대륙 문명권과 이제 해양 문명권의 이래 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지리상 발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이테크 철학을 하든 뭐 헤겔 철학을 하든 막스 철학을 하든 이 유럽의 역사를 모르면은 서양사를 모르면은 모른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마르크스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애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마르크스를 하려면 당연히 포에로가 알아야 되고 포에로가 하려면은 헤겔을 알아야 되고 헤겔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플라톤 저기까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
소크라테스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소파법과 그 상기술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인류는 전쟁사 아닙니까? 전쟁사 속에서 철학을 또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전쟁사 속에서 나왔다. 피터지는 전쟁 속에서. 자, 오늘은 하이테크 들어가기 전에 기본 그림으로서 이제 지리산 발견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하이테크 2부에서 우리가 하이테크는 존재에 대해서 또 불교 철학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동양적 사유에 대해서 이 친구와 하이테크가 왜 눈을 뜨게 됐는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려면 한 10강, 최소한 10강 정도가 필요한데 이렇게 한번 돌아가는 하이테크 에둘러 가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부를 시작하죠.